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 주최하고 6.15 경기중부본부가 주관하는 2021년 명사초청 대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6.15 공동선언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남과 북 해외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과 충격에 빠뜨렸던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환공항 다들 기억하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초로 만났고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던 그때 6월 15일 발표된 공동선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이후에 14선언도 있었고 4.27과 9.19 선언도 있었습니다만 일관된 밑바닥에는 우리 민족끼리 혹은 자주적인 통일이라는 정신이 구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6.15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오늘 대담의 주제가 6.15 공동선언과 한미동맹인데요. 두 가지는 사실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끼리이고 한미동맹은 이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압하기 위한 군사동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그 의미를 짚어보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뿌리와 본질, 그 성격과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 전작권 환수 등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국방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문장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1982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퍼듀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청와대 NSC 사무처에서도 일하셨고 20년 동안 99년부터 국방대학교 군사전력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 네. 저서로는 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공저가 있고요. 대담을 시작하기 전에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하신 게 아니라 전역하셨다고 들었어요. 군인사법상 60세에 전역하고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출신 전문가들이 활약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오늘 대담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 군사 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이 이론을 가지고 해설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연신 감탄을 쏟아냈는데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네, 저는 정상회담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산출물인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간단히 말씀을 이제 총평으로서 드리자면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회담이죠. 다 사전에 그렇죠. 준비도 하고 공동 성명 같은 것도 작성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좀 갈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자. 근데 여기에는 주로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고 대화를 촉구하는 의지를 분명히 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 밝혔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미북 간의 그 결과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지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싱가포르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핵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전반적인 측면을 미래지향적으로 평화 위주로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뭐 그것은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를 강조해온 거라고 맥을 같이 합니다만은 그런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뭐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한국의 미사일 규제 같은 것도 완전히 해제했다는 그런 문구도 들어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강조해온 이제 여기 동맹 강화로서 쿼드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면면이 스며들어 있어요. 네. 특히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비록 한 문장으로 끝내긴 했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죠. 게다가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아주 짧은 문장이 있죠. 이제 지금은 많이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서의 그 접근을 미국과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조정된 그 영어로 하면 in lockstep이라고 하는데요. 발을 완전히 자물쇠로 채워가지고 묶어서 네. 간다는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성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이나 보수층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불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생각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내심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 총평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라든지 남북 관계의 그 실질적인 진전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그리고 또 실질적인 또 효력이 있는 문구들하고 네. 또 그런 합의 사항들을 포함시켰는지 조금 의문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걸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철저하게 뭐랄까 충실한 그 미국의 전략이 관철된 동조했다고 네. 할 수 있고 협력을 이제 다짐했다고 그렇게 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완벽하게 조율된 조정된 이 대북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독자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측면도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또 발표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가운데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관계 복원 가능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불일치하고 있는 이슈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 자기네들에 대한 그 적대 정책, 네. 소위 압살 책동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일관성이 계속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는 지금 현안으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핵화 문제이고 또 하나는 평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입장과 전략은 명확하게 비핵화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의 문제, 그래서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복원하고 또 그래서 제도화하는 그런 것은 사실 후순위로 밀리고 어떻게 비핵화를 먼저 달성할 것이냐.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방식, 소위 네. CVID라고 하는 이번 정상회담의 그 결과도 비록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남북 대화의 재개를 지지하고 남북 관계 발전 관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은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게 트럼프 때 비핵화 앞에 붙은 수식어가 한반도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네. 이제 트럼프 말기부터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초기에 한반도 대신에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예. 예. 그래서 북한 비핵화는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은 그러한 북한의 핵무기가 왜 생겼느냐? 그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핵 위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이 네.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만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반도가 더 이상 핵 위협도 없고 핵 무기도 없는 그런 이제 땅으로 만들자. 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더 넓게는 이제 군사적인 뭐 적대 정책 이런 것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변했다는 그런 징후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정상회담 선언문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이 관계가 이것에 걸려 있으면은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쉬운 것부터 그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차근차근 해 나가야지 어려운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다 다룰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비핵화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남북 관계는 사실 제재의 핑계를 많이 대긴 합니다. 제가 네. 핑계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제 과도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 제재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도적 협력 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평화에 대한 정책적인 표현을 분명한 그 말로 천명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소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금방 될 수 있느냐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를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북한한테 공이 넘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공을 잘 받아가지고 잘 넘겨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형편에서 과연 네. 북미 대화도 그렇고 남북 대화도 그렇고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기 이면에 어떤 획기적인 뭔가 있는지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좀 기대하기 어렵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라든지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 방법론까지 나와 있는 반면에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두루뭉실하게 그 원론적인 입장만 그렇죠. 표명하고 이제 너무 간 걸로 봐서 당면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를 그 새롭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좀 잘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북의 입장을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기조로 봤을 때 북쪽이 어떻게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뭐 어디까지는 전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의 핵심 그 지도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뭐 자세하게는 누구도 말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읽어보셨겠지만은 북한 입장에서 한번 이거 보자고요. 네. 공동 성명을 보면은 문구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조가 평화나 대화, 협상 그 이끌 만큼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북한이 진짜 소위 북한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본질적인 문제, 근본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기조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대응할 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미국과 남측이 네.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원칙만 제시했지만은 그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그 말이라든지 어떤 조치라든지 또 뭐 여타 행동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 그렇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나빠져 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연합훈련 8월 달에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데요. 이걸 결정하려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달 전에는 최소한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 이제 금년 8월 달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또 이게 상당히 좀 규모가 커지고 그럴 경우에 북한도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네. 그런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뭐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시험 발사라든지 또 김여정 담화에서 지난 3월달 나왔던 그 조평통 해치라든지 심지어는 9.19 군사 합의서까지도 그렇죠. 폐기하는 그런 네. 거 이게 상당히 강력하게 나올 것 같은. 그래서 한 이 두어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금 사실 북한은 정신 없습니다. 지금 네. 경제 건설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뭐 모내기도 해야 되고 전력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발전소 그런 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림집도 많이 지어야 살림집 되고. 뭐 5만 원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내치에 100% 쏟아 부어도 될 만큼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 그 공동 성명에 보면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자권 문제는 뒤에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문구만 놓고 보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할 뜻이 없다고 보는 게 문맥상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방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의 돌파 가능성을 둔 시나리오와 현상 유지로 보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악화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통해서 첫 번째 가능성이 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또 북미 대화 남북관계 재개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 곳곳에 보면 그럴 가능성을 좀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게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인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 인권 문제는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주제이고 내정 간섭의 이 심리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거의 다 미국이 다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미국의 어떤 전략이나 정책의 기조가 면면이 스며 있고, 한국 측에서는 아마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용어를 바꾼다는 거라든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관계하고 대화의 재개 뭐 이런 발전을 지지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가지고 북미 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이런 이제 두어 가지 외에는 제가 이제 이걸 몇 번 읽으면서 약간 좀 위험하다, 아니면 또 우리가 좀 계속 주시하면서 어떤 우려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 2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서너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한미 동맹 현안, 뭐 작전 통제 검한수라든지 그런 거, 연합 방위 태세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미중 간의 그 경쟁 관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한미일 협력 관계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 또 인권 문제 거론하는 거, 이런 것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잘 다루어 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원칙을 제시하긴 했지만은 구체화될 때에, 근데 이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 남았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잘 조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그 자주권, 그 동맹을 좀 더 호혜적이면서 대등한 건, 완전 대등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작전 통제권 완수 포함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남북 관계에 이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요인은 없는가,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시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공동성명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 보건, 경제협력 온갖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 하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동맹의 억제 태세, 이것을 강화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장 억제는 쉽게 얘기해서 해구산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확장 억제인데, 여기 이제 수식어가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역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핵 공격을 북한이 할 경우에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들도 이제 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수사적인, 그러니까 레토릭에 가까운 표현인데, 그만큼 이제 이 정도의 의지를 보였으니까 한국도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합동 군사 준비 태세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그렇게 함부로 한국이 남북관계 고려해 가지고 뭐 유보한다든가 하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이 말이 연합훈련을 바로 실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것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못 박는 것이고, 저는 이제 시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을 지금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남북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북미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14선언이 노무현 정부 임기 거의 말기에 이루어짐으로써 어쨌든 이 실행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크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하나씩 다 차단되는 결과를 낳았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진 합의 그래서 클린턴의 평양 방문 뭐 올바레트 국무장관은 갔습니다만 그러면서 또다시 북미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설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측면을 바꾸어서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깜짝 발표를 했어요.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성김 대사를 임명을 했는데 이 한국계이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인사에 담긴 미국의 메시지는 뭐겠는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가 지금 거의 뭐 반년이 돼가는데도 대북 특사 임명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한반도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바이든 정부가 그 내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복잡하죠. 이건 뭐 우리에 대해서 특히 비핵화 같은 것은 뭐 별 관심 없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특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임명을 한 것인데 그 내막을 보면은 성킴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하고 있죠. 대사가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 비핵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능한 것은 사실인데 성킴 대사가 진짜 대북 특별 대표로서 활동을 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과연 언제일까? 네.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이 생기면은 뭐 성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뭐 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명을 해가지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면은 미국한테는 전혀 뭐 나쁠 게 없죠. 오히려 그런 의지를 이제 드러낸다고 하는 거 또 그런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태만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면피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성킴 뭐 조금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정서를 잘 이해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네. 성킴은 미국인입니다. 네. 한국계라고 하는 수식어는 오히려 더 미국의 국익이라든지 미국의 전략에 더 강하게 복무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많은 네네. 그 한국계 미국인들 학자라든지 관료들이 이제 보면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커나 가려면은 보통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이 일 필요가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핸디캡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킴 한국계를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뭐 대북 강경파다, 강경파고 뭐 유화파고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 대표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결정한 걸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이미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역할. 을 하는 것이지 결정은 저 위에서 하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하고 백악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그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하는 그 대북 특사 그 사람이 쓴 책에도 두어 번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북한하고 뭔가 해보고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말이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저 위에 번번이 콘돌리사 라이스라든지 그때 이제 네오콘이 잡고 있었으니까 부시 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미국인 힐이 그 정도 느꼈는데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계가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언론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앞에 따옴표 붙여서 이제 한국계 성킴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네. 뭐 결정권도 또 집행력도 갖고 있지 못한 시기이기 의미를 때문에 부여한다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정세를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기대나 혹은 강조는 금물이다는 말씀으로 일단 듣겠고요. 자 이번 뭐 정상회담에서 그
우리 정부 또는 관계자, 뭐 김현종 특보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한국에 뭐 주초도 올라왔다, 뭐 이런 극찬을 했던데 바로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제한을 없앤다는 건데 이걸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군사 주권을 이제 정상화시켜 회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죠.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을 받아왔잖아요. 물론 미국과 합의에 의한 제안이긴 해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제안받지 않을 것을 제안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해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과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고 주권의 회복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격의 문제예요. 격. 그러니까 이걸 과연 정상회담에서 뭐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크게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한미 미사일 지침 또는 각서 이런 것들은 물론 79년도에는 국방부 장관 당시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이제 편지로 이제 스스로 좀 제안하겠다라고 이것도 이제 사실은 강에 의한 편지죠. 네. 그 다음에 90년에 들어와서 미사일 각서라고 하는 그 정식 그 외교 문서로서 근데 정식 외교 문서의 제목이 비공식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난페이퍼라고 하는 그런 서신은 과장급에서 이루어졌어요. 과장급. 네, 과장급. 우리 외교부 과장이 주한미 대사관의 서기관한테 보낸 것입니다. 네. 이제 그게 그런데 문서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휘한 것이고 그 뒤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저지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는데 그게 국장급이었어요. 네. 차관보나 실장도 아니고 국장급에서 합의가 된 것인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무슨 뭐 이명박 정부 때 사거리가 300km이고 탄두 중량은 0.5톤이에요. 500kg. 탄두 중량은 꽤 나가는 거죠. 0.5톤이니까. 이것을 이제 800km까지 늘렸고 늘렸죠. 2012년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도 하고 핵 시험도 2차례나 한 그런 상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건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보통 미사일 능력 그러면은 얼마나 멀리 가느냐 사거리. 그다음에 얼마나 무거운 폭탄을 싣고 갈 수 있느냐. 탄두 중량.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같이 결합해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800km이고 탄두 중량이 0.5톤이다. 라면은 탄두 중량을 조금 더 줄이면은 사거리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탄두 중량의 제한이 무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거리는 자동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미사일 능력 전체적인 능력으로 봐서는 사문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비밀 문서로 되어 있는 한미 간의 합의 그 문구를 봐야 돼요. 이 합의에서 정말 사거리를 별도로 취급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의 능력으로서 했는지 아마 별도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문구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탄두 중량도 무한대가 됐고 민간 로켓 제한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것을 대통령 수준에서 큰 업적 뭐 하여튼 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발표할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그 사거리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네. 전문가의 분석을 들으니까 저도 좀 훨씬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사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미사일 규제를 굳이 격을 이 정상회담이라는 데 맞춰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너무 이건 좀 일종의 뭐랄까 대외적인 서비스 차원의 그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우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남북 간에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오히려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적어도 그 부분은 좀 기우가 아닌가. 지금 사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미사일 능력은 뭐 다 ICBM 네. 급인데 한국이 뭐 800km 제한을 철폐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느냐. 근데 대신에 중국은 다를 수 있죠. 중국은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때 반대한 것처럼 북쪽을 넘어서서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본도 뭐 환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은 뭐 환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같은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그건 뭐 전수방해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그 능력은 이미 우주개발 선두 그룹에 그렇죠.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ICBM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국만 유일하게 이런 제안을 받아왔는데 물론 800km가 넘어가면은 한반도 지역 어디에서든지 간에 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사정권 내에 들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네. 이제 구체적인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을 회복한 차원의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것은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고 사실 이것은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 그 소위 주권 존중. 우리가 중국은 주권을 무시하고 뭐 멋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권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대외 정책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뭐 이거 가지고 중국이 불쾌하게 네.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것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은 네. 염두에 둘 수 있는데 한 가지 약간 이것도 굉장히 확률은 좀 낮습니다만은 지금 한미 연합방위 체제잖아요. 네. 연합방위 체제에서 예를 들어서 한 800km가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을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이제 운영할 경우에 중국으로서는 이걸 굉장히 유의하게 볼 것이고 그렇게 이거에 조금 대해서 구체적인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행동으로 나선 거니까.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국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개발한다. 이거 가지고 중국이 시비를 걸거나 못하게 하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교수님 않을 것 말씀 같아요. 일관되게 내용 자체도 그렇고 지나치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라든지 동북아 군비 경쟁 촉발이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산이 못 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원론적인 네.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미사일 사거리 폐지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과장급이나 국장급에서 편지 한 장 써주면 네. 되는 문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반응을 보면 일단 그 쿼드라든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의 성명이 포함된 걸 가지고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이 상당히 센 표현이죠. 그다음에 공동 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고 주한 중국 대사도 중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사실상 외교적 언사로서는 강력한 반발인데 이 이후에 그 중국이 사드 때 후속 조치를 취한 것처럼 후속 조치가 나온 데 따른 반발이 우려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뭐 후속 조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외교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중국 외교부에서 그 정도의 성명을 발표하려는 것은 아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예상은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미 동맹체가 한미 동일체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공동성명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한미 동맹에 관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기술 협력 부분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거 뭐 거의 한국과 미국이 같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또는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 쿼드 문제라든지 중국에 대한 네. 전략적 경쟁과 견제 특히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것은 정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네. 굳이 그렇게 대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꼭 써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을 잘 해결해 네. 나가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쨌든 중국도 네.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에 자기 자신들에게 위협이 느껴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또 취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그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와의 관계랄까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좀 역행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뺐어야 맞지 않느냐. 굳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경계심을 오히려 높이는 건 좀 외교적으로 좀 미숙한 거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표명됐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 그 문구에 있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혹은 한반도 전략이 곳곳에 스며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에서 한미 동일체로 건너가는 그런 인상을 주는 회담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걸 일부에서는 뭐 특히 당국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거의 뭐 극찬하는 수준의 평가는 다분히 과장된 것이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지점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평화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의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한미동맹은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걸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보면 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70여 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 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그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한미동맹이 곧 군사동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전략에 충실히 기여하는 혹은 복무하는 방향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동맹체가 한미동일체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인데 이 한미동맹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그 본질은 뭐냐 이걸 먼저 좀 원론적으로라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그 이승만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근거를 하고 있죠. 참 놀랍게도 북한은 전쟁 이후에 거의 한 10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복구를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정도 한국보다 더 강한 국력 그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이게 크게 변한 것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가 이제 그 소위 개혁 개방 정책으로 뭐 새로운 전략 이것을 이제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탈냉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마침 또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동구권 무너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까지 완전히 거의 망하다시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심지어는 군사력까지도 양과 질을 다 고려할 때는 우리가 더 강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한미 동맹이 한번 크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었죠. 그게 소위 한국 방위의 한국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소위 한반도 방위에서의 주도 지원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크게 변화해 가지고 사실 그래서 군사적인 역할이 탈냉전 그 시기쯤 해 가지고 거의 끝났다. 미군의 군사적인 역할은 그게 벌써 30년 그러니까요.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미 동맹의 그 군사 동맹에서의 전략 동맹 뭐 이런 그 많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동맹, 군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외교, 정치, 경제 특히 동맹의 경계를 넓혀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미동맹의 그 본질이랄까 성격이 크게 변한 거죠. 군사 안보 동맹에서 능력이 대등한 그런 상태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인식이 과연 그거에 맞게 변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좀 늦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인식이라는 것은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바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착된 그런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한미동맹이 어떤 군사적인 지원 피지원 관계 여기에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 이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눈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쪽하고. 그래서 한미 동맹이 과연 명과 실이 부합되도록 그 성격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어떤 자주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가지고 동맹이 정말로 호혜적인 동맹, 서로 존중하는 그리고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동맹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큰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인식의 문제다. 예를 들면 군사적인 후견인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한국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또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동맹의 성격도 포괄적인 동맹으로 성격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식이 거기에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줄 책임도 전 정치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이 인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또 독자적인 군사 능력과 운용 체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국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동맹의 성격이 포괄적으로 바뀌고 역량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스스로 이 종속을 자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우리 문 교수님을 비롯한 군사 문제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분들한테 특히 이 군사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인식의 전환을 위한 뭐랄까 교육이랄까요? 이걸 좀 더 폭넓고 집중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된 동맹의 성격에 걸맞게 우리가 스스로 인식의 전환과 그걸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 대표적인 이제 현안 중에 하나가 전작권 환수 문제죠. 전작권 환수도 좀 복잡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15년으로 연기를 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꿨어요. 이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건 어떤 의미인지 우선 좀 시청자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에 앞서서요. 네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에 합의를 한 바에 따르면은 2012년 4월 전환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연기가 된 거죠. 자, 그럼 2012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전작권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감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뭐 현실은 현실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저는 전환이란 말은 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환수라고 네. 해야 되겠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받아오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전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첫째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연합방위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능력 갖추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기 많이 소비하라고 또 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면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적어도 전쟁 초기에 미군이 이제 개입하기 전에 전쟁 초기에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약간 다른 거죠. 뭐 많이 중복되긴 합니다만은 공통점은 무기를 많이 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적합한 환경, 소위 안보 환경이 적합한가, 전환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정적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를 평가해가지고 다 오케이 되면은 그것도 어느 한쪽만 합격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평가해가지고 공동으로 합격 점수를 주면은 이것을 장관 수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통수권자들이 전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느냐. 물론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는 수백 가지 항목으로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리스트의 항목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한미가 같이 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고 이것을 검증하려면은 실제로 한국군이 연합방위 이 시스템에서 작전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소위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연합 훈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한국과 미국군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대규모입니다. 문제는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침략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격퇴하고 나중에 반격하고 통일까지 달성하느냐? 그 연습은 잘 안 하지만은 대개 한 평양 정도까지 올라가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이고 북한을 네.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가정은 북한이 먼저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격퇴하고 방어한다라고 하는 그거야 뭐 누구든지 그렇게 다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주권을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연합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돼가지고 네. 다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걸 흔들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이게 돌고 도는 모순 관계 네. 딜레마가 돌고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구도를 만들어놨는지 결국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지 않았느냐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네네.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긴 네. 모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에 빠진 거죠. 스스로 네. 빠진 거예요. 누가 빠지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미 동맹을 거의 뭐 일체화 정도까지 강화하는 이런 합의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전작권 전환 이건 이미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미 합의한 2012년 4월 17일 환수한다. 그럼 이걸 하면 되는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자체 성격으로 이걸 이제 보수 지지층을 우려해서 연기를 하다가 또 조건부 환수를 했다.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정을 하더라도 이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게 첫 번째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독자적인 주도 능력 확인돼야 된다. 초기 핵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안보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평가에서 귀에 기울면 귀걸이고 코에 기울면 코걸이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저거 보달한다. 또 저걸 하면 또 이게 부족하다. 왜 얼마든지 이 토를 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상 조건부 환수라는 얘기는 시간 끌기 혹은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 아니냐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한미 동맹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독자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하고도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미 동맹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전작권 환수. 네. 이걸 먼저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연합방위 체제가 됐든 아니면 한미 군사협력 체제가 됐든 이걸로 과연 어떤 평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전략적 균형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부터 네. 고려해가지고 한미 동맹 전체 구조를 그 목표, 수단, 방법, 이 전략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미 관계 어려울 것이고 그 네. 출발점이 저는 전작권 전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현재 체제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지휘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이 설 자리는 그냥 같이 협력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한국이 뭔가 국가의 독자적인 전략 또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출발선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 대대로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은 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무장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또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네. 활동 중에서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나가가지고 군사 활동을 벌이는 거. 그리고 끝나면 다시 한반도에 들어와서 정비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통제, 뭐 좋은 의미에서 협력하고 통제할 것을 하는 문제. 그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군사 체제잖아요. 네. 정전 체제의 관리를 과연 한국군이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미군한테 맡겨놓을 것인가. 평화협정 체결될 때까지 그러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기다릴 것인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작전 통제권부터 환수해 오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 요약하자면 자주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자주권을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가 첫 단추인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과제들 풀어 나가기 위한 근데 그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있고 끼울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게 한반도 유사시라는 건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그 우리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어떤 결정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전자권을 환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첫 단수를 끼웠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성격의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또 이 유엔사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면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임시 막사를 설치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유엔사의 거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수장급이죠. 부지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농성을 벌인 것도 최초의 일이고 그 덕분에 일반 국민들도 유엔사가 뭐 하는 조직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2018년 철도 현대를 위한 공동조사도 처음에 무산이 됐고 김현철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무산이 됐고 독일 정부 대표단의 집비 방문도 유엔사의 거부로 좌절됐다. 자, 유엔사는 그럼 유엔의 공식 기구인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뭔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유엔사의 그 명칭부터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1950년 전쟁 발발 후에 유엔사가 창설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의 주체였죠.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유엔에서는 통합사령부라고 명칭을 했어요. Unified Command라고 했어요. 네. 여러 회원국들에서 이제 보낸 군인들 또는 부대를 통합해가지고 유니파이 해가지고 하나의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 사령부를 미군이 지휘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명칭은 다 아시겠지만은 UN 사령부는 United Nations 네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또 United라고 하는 말이 유니파이하고 조금 다른데 UN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범세계적 공식 기구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반기문 총장 시절까지도 지속적으로 질문했어요. 이 유엔이라고 하는 명칭 사용, 그다음에 유엔의 깃발을 사용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답변을 바란다 했더니 코피 아난 총장도 그렇고 구트로스 갈리 총장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총장이 다 일관된 목소리로 그건 유엔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미군의 사령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것은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령부는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이건 해체해야 한다라고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70년대. 미군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미국은 반드시 국제 협력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가지고 무슨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걸프 전쟁도 그렇죠. 미국이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걸릴거리는 거 없이. 그런데도 다국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유엔 사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연합사령부가 있는데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만들므로써 소위 유엔이라고 하는 아우라 또는 깃발을 자기네들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연합사령부가 생김으로써 큰 변화가 1차적으로 일어나요. 78년에 이제 그 전에 76년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 해체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찬동했어요. 키신저가 그것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으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를 확 줄이면서 뭘 만들었냐? 한미 연합사령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는 DMZ 관할이라고 하는 원래 그 임무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위 유엔 사령부의 후방 기지, 일본에 있는 후방 기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자리매김을 새로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연합 사령부는 뭐고 유엔 사령부는 뭐냐? 유엔 사령부는 사실은 전투 부대가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참모 조직만 있는데 그 참모 조직도 주한미군 사령부의 참모들이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모자를 2개씩 쓰고 있어요. 근데 모자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저는 유엔군 사령관이면서 연합사령관이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면서 또 다른 모자도 있습니다. 뭐 선임 장교라고 하는 이상한 명칭의 그런 모자들을 또 8군 사령관, 지금은 8군 사령관이 따로 있죠.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체불명의 사실 근거가 네. 없는 존립의 근거가 없는 그런 부대인데 미국이 그냥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존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이재강 부지사부터 해가지고 장관이라든지 뭐 네. DMZ에 출입하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유엔사 탓할 거 없습니다. 주한미군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정부 문제예요. 우리 유엔 사령관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고위급이잖아요. 안 되면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위반하자는 것도 아니고 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들여보내라.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유엔사만 탓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다 지금 미국을 탓하고 있어요. 네. 미국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음. 우리가 잘하면은 미국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더욱더 중요한 거 미국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자기에게 무조건 굴복해 들어온 그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데 합리적인 논리, 이유, 어떤 법, 그다음에 어떤 의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당성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미국한테 요구를 하고 관철시키면은 미국은 그것을 존중하고 심지어는 그 상대를 존경까지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물론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무력을 사용하죠. 힘을 사용합니다. 이건 뭐 제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그 디테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네. 따라서 미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존중도 받을 수 있고 이거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사는 그 실체가 처음부터 모호했고 그 중간에 70년대에 완전히 실체가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들어와서 더욱더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정전 체제를 강화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증진하려고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존재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전 협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느냐? 이건 다 핑계예요. 네. 정전 협정은 이미 사문화됐습니다. 북한이 탈퇴했거든요.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만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네. 제1조부터 안 지킵니다. DMZ 비무장화가 제1조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이 안 지키는데 그럼 우리만 지키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전협정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문화되고 오히려 평화를 방해하게 됐는가에 대한 성찰이 적어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네. 이거 해야 되죠. 그거 하라고 권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무입니다. 책무예요. 극단적으로 말을 안 들으면은 유엔사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신 대부분의 그 결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응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사 문제가 됐든 전자권 환수 문제가 됐든 남 탓할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특히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것을 결행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 안 되면 나가라고 하면 된다. 특히나 이 유엔사도 그 DMZ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남북 간의 이 정부 간 민간의 교류를 막고 있는 건 자체 법률하고도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도 절실하고 또 실제로 남북 간의 관계를 복원하고 또는 이 새로운 평화시대 2.0을 열기 위해서라도 인식의 전환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결론이라고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아쉽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남은 한미 간의 현안이 있습니다. 소파 문제도 있고요. 한미 워킹그룹 문제도 있고 대북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문장열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이 보충 대담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약속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결론에 덧붙여서 국방 분야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우리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면 좋겠는지 조언이라고 할까요? 당부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안보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맞습니다. 존재하는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목표이고 거의 뭐 종교적 그런 그 믿음의 대상이고
지금까지 그런 면이 있었죠. 신앙이 됐죠. 예, 신앙이 돼버렸는데 그런 거에서 탈피해야 되는데 이게 방금 신앙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에서 탈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앙이라고까지는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존심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 인식이 안 바뀌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뭘 할 수가 있겠나? 다음 선거에 당장 떨어지는데 안보 뭐 불안 네. 이것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표를 의식해 가지고 말과 행동을 조절하고 조심하는 건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면은 정치 자체가 거기다 바를 정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올바르게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든지 또 거기 필요한 자원 배분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의식을 잃지 말고 적어도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성찰을 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걸 끌고 나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 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대로 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언론에 들어가가지고 언론의 본연의 역할 사실만을 보도하고 정론을 거기다 펴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정보가 제대로 깨끗하게 올바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라든지 법조 개혁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그런 판단 이런 것이 조금씩 뭐 한목에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조금씩 나아지도록 정치인하고 특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고위공직자, 군대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의 의식부터 먼저 바꿔야지 권위주의 시대 때 얘기했던 뭐 국민의 안보 의식이 어떻다. 그것도 역시 미국 탓하는 거하고 똑같이 국민 탓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네.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평이한 대답인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지만은 결국 거기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자, 오늘 그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다. 수단에 불과하다. 그럼 뭘 위한 수단이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또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지 미국의 국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뒤집혀 있던 그걸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노력 특히 이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각성과 노력 또 의지의 표출 이것이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과 특히 한미동맹 유엔사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책임도 권한도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문장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